한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것. 저 오르트 그룹 너머 광활한 우주보다 경이로운 신신우신만의 스페셜한 만남. 수요일엔 수페셜. 참된 부활을 위해 삶의 안팎을 성찰하는 사순시기를 맞아 특별히 마련한 신신우신 수페셜입니다. 죽음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로 이끄는 책,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을 쓰신 올곧은 신념으로 망자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따뜻한 심장을 지닌 법의학자 이호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예. 제가 또 이렇게 가톨릭 평화방송도 와보고 네. 전주에서는 사는 시골 사람이 오늘 출세했습니다.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요즘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네네. 이런 스튜디오는 한 몇 번째? 이게 제가 네. 지금 토트럼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막 떨리고 그러진 않으세요? 이제 저는 떨릴 이유가 없는 게 저는 예청자분들의 애청 유리랄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알아서도 해주시고 저는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보통 신신우씨 나오시면은 첫 번째 게스트분께 부탁드리는 건 이제 장황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소개해달라는 것도 어려운데 장황하다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열차 안에서 클라우디아 수녀님, 이혜인 수녀님 방송을 봤어요. 보셨군요. 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 수 있을까 제가 했었는데 네. 여하간 저는 94년부터 이제 레이던 딜렌차 때부터 2024년 작년까지 30년 꼬박 법의학자로서 이제 살아왔고요. 그게 이제 정리가 돼서 처음으로 책을 공동제자 말고 이제 단독으로 해서 작가란 말을 들으니까 좀 어색해요. 네, 작가가 맞으시죠. 책을 내셨으니까. 저는 전북대학교까지 법의학교실 교수로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 가지고 같이 공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법의학자 이런 언어들이 좀 생경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의학자가 어떤? 저도 저한테 이제 딱 이맘때보다 한두 달 정도 전에는 입시생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그렇죠. 그때 이제 법의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오거든요. 정말로요? 연구실로 전화도 오고. 또 어떤 분들은 법과대학을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실은 법의학이라는 게 줄임말이에요. 법정의학입니다. 법정의학. 그게 포렌식 메디신 그러는데 포렌식은 요즘 많이 들으시죠. 과학수사. 뭔가 찾는 이런 거. 원래는 그게 포럼이라는 뜻에서 법정이란 말을 해요. 그전에는 법정에서 이제 배심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는 의학적 자문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가 자문 결과를 내주면 그게 법정의학이 돼요. 그러니까 법정의학에는 법정정신과도 있고 법정내과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저는 법정병리학입니다. 병리학 이것도 좀 어려워. 병리는 우리 꿀벌 애청자분들 마찬가지지만 조직검사 병원 가면 하시잖아요. 위내시경을 한달지 그러면 그걸 떼내면 저희 병리 의사들은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보고 비정상적 구조를 찾아요. 그 질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진단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의를 따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시신을 놓고 사인을 찾는 일을 해요. 육안으로 또는 현미경으로.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법정병리학자, 법의병리학자, 이걸 법의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라든지 TV에서 보면은 자상이라든지 칼 이게 몇 센치, 그다음에 어떤 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시고 하시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실은 사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몸에는 상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처, 손상에 대한 해석을 주로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칼날의 방향, 왜 한쪽 날만이냐, 양쪽에 있느냐, 칼 끝의 길이는, 칼 폭의 길이는, 서로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런 손상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이제 시신보다도 그 손상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잖아요, 저희 경험치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손상을 해석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지금은 의식을 잃고 있지만 이 사람의 몸에 난 상처가 어떤 걸로 생겼을까요? 또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손상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가슴 아프게도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때 이제 저희 법의학적인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 잘 여쭤보고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뭔가 좀 열리는 듯한 느낌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 법의학자 이거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책에도 쓰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86학번입니다. 86학번인데 저희가 이제 87년을 걷고 89년이 되면서
학생운동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우리 평양 청년학생 축전이랄지 전대협 집회랄지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전대협 집회가 충남대학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전라남도 남대협에서 대자보를 막 붙이는 거예요. 전대협 집회 현장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있고 코피를 흘리고 있고 혀를 내밀고 있고 온몸이 시퍼렇게 맞아서 멍들어 있고 아이고야. 그게 마침 수배 중에 실종됐던 우리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수원지에서 발견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천인 공노할 고문치사 유기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당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국가수에서 부검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수원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인의 익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냈죠.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명백히 이건 고문이다.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때 이제 법의학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학생들이 막 분신하고 또 최루탄에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죽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만이 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89년도에 하고 그 당시 우리 전북대학교는 법의학 교실이 없을 텐데 막연히 졸업하고 어디선가 나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이렇게 온 것 같아서 가끔 돌이치게 쓰면서 이것도 무언가의 끌림이 아니었을까? 그게 왜 나한테만 저기 그렇게 각인돼서 법의학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고 그렇죠. 하게끔 하고 지금도 후회 없고 참 다시 가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약간 뭐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유년 시절 때요. 뭔가를 뭐 조립하고 만지고 아니면 뭔가 탐구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법의학 뭐 조립하는 건 아니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맞은 방인데 워낙 시골에서 커가지고요. 죽음을 많이 봤죠. 이 말하자면 도시 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맞닥뜨릴 일 없지만 우리 뭐 키우는 뭐 가축도 마찬가지고 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 떨어진 분들 그런 걸 목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멀리 있는 건 아니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도 이야기를 또 깊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도 친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진행하는 저로서는 힘이 좀 많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저도 마찬가지로 수도 생활하면서 수도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또 좌절감 맛볼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살아가신 분들이 가지는 당연함이라고 보는데 우리 저 교수님께서는 어떠신지 법의학적으로 자부심과 좌절을 느끼실 때. 자부심보다는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통 임상 환자를 직접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회가 또 있어요. 약을 잘못 썼으면 바꿀 기회가 있고. 그렇죠. 수술도 잘못해서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딱 저도 진료라는 표현하는데 부검을 끝나면 화장 매장이에요. 요즘 다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뒤로는 이분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꼼꼼히 보지 않으면 마지막이군요. 그래서 모든 기록 완벽히 남겨놔야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긴장감, 두려움이 좀 있고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뭔가를 꼼꼼하게 해내야 되는 이런 게 좀 그러진 않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24시간을 똑같은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부검실에서의 성격과 감정서를 쓸 때 저의 또 그런 게 있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건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보통 이게 매듭을 못 지으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근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아까는 시신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긴장을 했지만 딱 그렇게 나면 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가 언제든지 떠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생각하고 어떤 때는 덥고 한 2, 3일 지내기도 하고 걸으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단어를 써볼까 이 단어를 쓸까 이런 고민하고 있어서 좀 약간은 정적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그런 모든 경험들을 또 이렇게 잘 버무리셔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책이신데 출간하신 다음에 어떤 소감들 그리고 주변 독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많이 걱정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을 해서 과연 이제 서문에도 썼지만 이거 종이를 낭비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한 번 오는 시간을 나 때문에 버리는 거 아닐까? 이 두려움이 좀 있었고요. 단 문장을 잘 쓰고 아니고 솔직하게 우리 같이 이 공동체를 꾸려가는 우리들이 제가 느낀 단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요? 같이 누군가 혼자
혼자 외치고 있는 것을 울림으로 같이 가면 어떨까요?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 이게 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연대성이거든요. 네네네. 함께 공유하고 네네. 같이 느끼고 네네. 싶다. 네네. 근데 저는 책을 받아보고 정말 순식간에 읽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필력이 좋으셔가지고. 이건 뭐 사담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십니까? 전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네.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우선은 뭐 어떤 생각이 들면 두세 줄 정도 써놨었어요. 네. 제목 없이. 네네. 두세 줄 정도 나의 단상. 써놓고 좋은 시를 보면 이건 참 이 시는 참 좋다. 그러니까요. 이 그림 참 좋다. 예. 그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출판사에서 연락 와서 막막하잖아요. 네. 그러다 제 파일 보고 목차를 쭉 정해주니까 이제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또 출판사하고 교정도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고 그러고 나니까 요즘 아직까지도 낸지 12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뭔가 좀 떠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책을 못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근데 너 책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교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왜냐하면 이제 쓰시는 분이랑 아까 말씀하신 살아가는 태도나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교수님이 정말 가감없이 진실되게 쓰셨다라는 느낌이 너무 있고요. 책을 쓰시면서 아무래도 요즘은 좀 중요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이제 우선은 부분이. 이제 신부님께서 질문 받는 보통 사제에 그러면 질문 많이 하시는 공통적인 것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법의학자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전 주검을 봤거든요. 이미 죽어 있는. 그렇죠. 이 주검을 봤는데 죽음을 통해서 이분의 주변의 관계 맺음, 가족들끼리 행적, 살아온 인생 이런 수사 자료를 먼저 봅니다. 그런 속에서 보면서 하나의 죽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다면 우리 사회가 그 시대상이 여기에 반영이 되니까 제가 봤던 것에 대한 이 시대상을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문들 속에서 그래도 죽음을 물어보는 뭐라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책을 찾다가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같이 합쳐진 거죠. 전 최근에 미키 17이라는 영화. 네네. 제 집사람이 봤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맨날 똑같은 질문해요. 그래요? 17번이나 죽으니까 죽음이 어떠냐. 저는 근데 사실은 배우고 그걸 만든 사람이 감독일 텐데 아마 감독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진짜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막막합니다, 실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그 표현을 찾으려고 저도 또한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속에서 책을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좀 독서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운명처럼 법의학이 끌어준 길이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자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의사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문학적이신 거예요. 그 필체도 그렇고 여기서 인용하신 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예술과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지도 그게 아마 제가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 나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다면 찾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그런 데가 얕으니까 하나가 봐도 갑자기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모아진 겁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저도 얕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찾으신 게 막 너무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쓰셨다. 낙타시라든지 이런 건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시를 찾으셨지? 그건 정말 또 어느 날 신경림 시인 소천하셨을 때 그 전에 이제 낙타시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천상병 시인이 가기 때문에 이러면서 신경림 시인이랑 그래서 그 낙타시를 보면서 한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의 인생을 얘기하시는 건가? 정말 외롭고 정말 아무한테도 관심 받지 못했던 누군가를 한 분 데리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쓰셨나? 하다가 이제 소천하신 거 듣고 책을 막 쓰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신경림 선생님 낙타는 내가 꼭 여기다 넣어야겠다. 그러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거기다 실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같다. 법의학자의 삶이 그렇죠. 보통 짐승들은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서울로 왜 다 모이겠어요? 생태계가 좋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생태계 서식 환경이 좋은 곳에서 모여서 경쟁적으로 사는 것이 기본적 진화 원리거든요. 근데 낙타는 정말 그런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을 향해서 갔고 자기 길을 가고 짐을 달라줬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누군가는 필요한 일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법의학자의 길 갔네? 제일 크게 때렸던 게 해와
그 다음에 모래와 달. 별과 달 그거밖에 안 보고 지낸다는 얘기가 저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가끔 또 음악이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얘기하다가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첫 번째 음악을 또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어떤 노래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윤도현 밴드라고 하는 네 분이 같이 부르는 나무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나무라는 노래 들으면서 너무 처음에 뭉클했어요. 한 나무가 바라보는 그 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단지 뭐 열매를 던져서 저쪽에 서식 환경으로 보내는 것이 뿐인데 그 나무가 가진 꿈은 자기를 길러준 이 땅 이곳에서 딱 그만큼의 그늘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공간을 주고 싶고 살다가 지치면 언제든지 소풍 같이 내 그늘 밑으로 와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죠. 너는 왜 그러고만 사냐고 할 때 그냥 웃으면서 잎새 하나 띄어서 보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근데 노래는 못하니까 듣기만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문학적인 그 음악도 되게 문학적인데요. 그러면 윤도현이 부른 나무 듣고 오겠습니다. 네. 푸른 한 그루 나무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로 나를 길러내 이곳 이 땅에서 나만큼의 그만큼의 그늘을 들이네. 세상 숲속의 나무 어지러운 저 물결 앞에서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약속하는 건 푸르름을 더욱 간직하는 사랑에 마음이 아플 때 소풍 떠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세상 숲속에 어지러운 저 물결 앞에서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약속하는 것 푸르름을 더욱 간직하는 일 푸르름을 깊이 간직하는 일 그대여
네, 윤도현이 부른 나무 듣고 오셨습니다. 수요일엔 수페셜. 오늘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을 쓰신 법의학자 이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319님께서 국내 법의학자는 얼마나 되고 법의학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법의학자는 전문의 과정은 아니고 병리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에 법의학을 신청해서 이제 네네. 법의학 학회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의가 인정이라고 해서 학회에서 번호를 정해요. 순서대로 이제 네네네. 인정이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렇게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속 그 번호를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한 80 몇 번이나 90번대 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도요? 예, 그게 우선 그 과정이 인턴 마치고 바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병리라는 4년의 과정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전문의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법의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과정이 좀 길기도 하고 네. 또 병리 자체를 또 선택하지는 않아요, 많이. 그중에서 또 법의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병리까지 하고 딴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병리를 하죠. 그냥. 그러니까 계속. 예. 그래서 워낙 숫자가 적고요. 대신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는 일당백입니다. 그래서 한 80여 분 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네네.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까지 번호를 합쳐서 다 그대로 되죠. 고유 번호니까. 네. 그렇구나. 또 2438님께서는 부검하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여쭤보시네요. 저희가 팀으로 해요. 저희가 이제 부검까지 오는 과정, 저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도 정말 애청자분께서는 저희를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생각에서 걱정 끝에 이렇게 힘들지 않나요? 네네네,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주검, 이 한 분을 만나는 과정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 119 요원들이 있고 그분은 현장을 가면 과학사 요원들이 가서 물속에서 시신을 인양해 오기도 하고 화재 현장에서 또 꺼내오고 사진 찍고 많은 지난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부검실로 시신이 옵니다. 그리고 사건 자료가 탁 처리돼서 오고요. 예. 제 동료들 앞에 있는데 우리 동료들에 비하면 저는 힘들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감히. 지금도 이 현장을 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동료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근데 동료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동료죠.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다이버도 있고 그 수중 과학사원 또 있어요. 진짜요? 네. 화재도 화재 감식 과학사원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어쩌다 한 번씩 현장을 가볼 때가 있으면 사람이 낯선 환경이잖아요. 네네. 화재 현장 가면 후끈후끈해요. 그 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아주 후끈후끈하고 아직 어디 시신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야 조금씩 하다 보면 시신이 나온 거지. 그런 상태고 뭐 어둡고 막 그 속에서 그 몇 시간을 작업을 해서 저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법의학하는 우리 그 동료 그 법의학자들한테 같은 생각이겠지만 우리한테 오기 전 단계 수습하는 요원들 그 동료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교수님 아니면 좀 듣기 어려운 또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 제발 우리 애청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꿀벌님께 잘 기억하시고 아마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수요일엔 스페셜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신우신을 찾아주신 법의학자 이호 작가님께 묻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세 분께는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이호 작가님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법의학자 되시고 처음으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처음으로 딱 투입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1년 차 때는 위에 선배님이나 교수님 모시고 보조자로서 이제 부검을 9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1년 차 보내고 2년 차 때쯤 저는 병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법의학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병리 전문의가 필요하다니까 병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리는 저한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데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병리 2년 차가 됐을 때 병리학회를 갔다 왔는데 법의학 학회가 또 있어요. 봄, 여름,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저기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갔다 와서 법의학 학회 갔다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주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그래서 좀 강국진 좀 부탁을 드렸죠. 청을 교수님한테 저 국가서 파견 보내주십시오. 2달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지금 제가 가면 내 위에 연차들이 그 제1까지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송별식을 하는 6월 29일 날 7월 1일부터 제가 파견인데 어디가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이제 붕괴 사고인데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삼풍백화점 모르잖아요.
무슨 백화점이 왜 무너질까. 그렇게 7월 1일자 파견 와서 한 2주 정도 채 열흘이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시신이 수습돼서 이제 와서 시신낭으로 국과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있는 원래 해야 될 부검들이 끝나면 점심 먹고 오후에 삼풍백화점 희생자 수습을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내리던 뜨고. 그러니까 시키는 게 이제 맨날 시신에서 옷 벗겨서 빨아서 뭐 상표, 사이즈, 색깔, 사진 기록하고 소지품 뭐 이런 것들에서 다 철하는 거. 그럴 때부터 이제 대량참사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인데 그 죽음을 딱 맞닥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고 부검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주 일천하지만 했지만 지금 그때가 나라가 전체가 지금 상품백화점 사고로 돼 있어서 빨리 시신을 실현하긴 해서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야 된다. 이 사명감이 또 선배님들이 너무 진지하시니까 저는 뭐 이게 뭐 이상하다 시신 이상하다 이런 생각 없이 정신없이 했죠. 아니 저도 사실은 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미 선배님들이 저희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선배님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열정이나 그 진지함은 다 그 선배님들. 그렇죠. 당연하죠. 선배님들한테 그 생활을 그 대인관계나 법의학적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기본 자세.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다 보여주시는 분들이라. 좀 처음 알겠는데. 근데 저희가 또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여기도 혹시 참여하시나요? 예, 대구 지하철 참사는 제가 이제 마치고 국가수에 광주 국가수에 근무할 때인데요. 대구에서 희생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연기 나오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적은 숫자가 국가수 뭐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이렇게 부검을 하다 보니까 파견날 인원이 적어요. 참사는 갑자기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적 일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삼풍백화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차출된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가고 2명이 있었는데 제가 간 뒤로 혼자 남은 사람은 그 일을 또 다 해야 돼요. 남아있는.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한 석 달 했었고 세월호는 대학 교수가 됐을 때. 근데 진도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역시 국가수 요원들은 적잖아요. 후배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국립과학사연구소 그러면 연구원 그러면 공식력도 있고 신뢰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기도 해요. 마치 국가가 이런 조작한 거 아니냐. 조작하고 희생자 숫자를 줄인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호 때는 우선은 인근에 있는 대학 법의학 교수들 전남대, 조선대, 저 법의학 전북대 교수가 같이 참여를 해서 유족 대표를 만날 때랑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투명하게 우리는 또 공정하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그렇게 가서 진도 평목항에 있다가 인양돼서 나오는 시신들 보고 이제 보통의 대구 지하철 참사나 삼풍백화점 때 시신의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세월호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쑥 인양되고 신원 확인 작업하는 거 보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죠. 그런데 저는 또 책에서도 물론 봤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그 부검을 하시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제 느낌에는 막 사지가 찢기거나 아니면 불타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셔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온전한 시신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가 교통사고가 됐든 추락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온전한 상태일 확률이 적거든요. 근데 온전한 상태로 올 때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왜 돌아가셨을까?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급사한 분들 이런데. 근데 그런 때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령 참사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세월호 인양을 하니까 너무나 시신 상태 좋잖아요. 정말 아무런 손상이 없고 사인은 익사지만 그런 상태에서 인양된 모든 희생자가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잔상이 오래 남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기하라는 그 말을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물이 차올 때 그 황망함을 막 상상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다시는 이런 대량 참사가 없어야 되고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빚어졌다기보다는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그래서 예수님대로 누구 하나 이 죄에 관여한 바 없는 자 돌던져라라는 식으로 저는 이 사회에서 단편적으로는 세월호가 침몰했지만 우리 사회가 또 침몰하는 무엇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이 희생자들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책에서 기억나는 건 질문을 던지셨어요.
책에서 기억나시겠지만 누가 물에 빠졌다. 네, 네. 누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냐. 그 이제 피터 싱어라는 분이 이제 낸 가설인데요. 과연 연못에 빠진 애가 있다면 누가 구해야 되는가? 제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가? 제일 먼저 본 사람인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부모인가? 근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우화를 쓰려다가 책에서 뺐는데요. 이솝이라는 사람이 노예잖아요. 이솝의 주인이 목욕탕을 사우나를 가고 싶으니까 저 공중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많이 있는지 이솝이 가서 보니까 세려고 가서 보니까 목욕탕 바닥에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발에 치여서 욕하는 사람 뭐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그걸 들어서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솝이 와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주인님. 그 표현이 좀 탁 와서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다 갖고 있는 책보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맞습니다. 제가 고생을 합니다. 근데 또 항상 가장 먼저 일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일했는데 제일 먼저 의혹도 많이 받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간간히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세월호 때 제일 먼저 출동했던 1, 2, 3정 함장 김경일 정장이라는 곳인데 아마 세월호 침몰 이후로 진짜 실형을 살았던 공무원 몇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했죠.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아마 2, 3년 살았던 것 같고 돌이켜보면 우리 이태원 참사 때도 다음 날 아침에 용산 소방서장님이 마이크를 떨어가면서 브리핑했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용산 소방서장을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근데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그건 이제 넘어갔지만 바로 제일 앞에 있는 공무원이 열심히 했음에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질타와 책임을 물면 안 가게 돼요. 제가 언젠가 좀 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동 학대가 있었어요. 지향이 사건에서 그 애가 사망했을 때 최초에 사망하기 전에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 수사가 미진했죠. 그럼 그렇게 여러 날이 흘러서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되니까 그동안 경찰력은 뭐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징계하고 막 해버리면 아무도 여성 청소년권 안 해요. 그렇죠. 하고 싶지 않겠죠. 그 사람들한테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수사연수원이 됐든 교육기관 가서 간증을 해라. 나 이거 뭐 놓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끔 하는 게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나아지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제발 부탁이 그렇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몰랐었고 무지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걸 메꿔 가는 사회. 그리고 또 실례로 영국의 그 축구 경기장. 힐스버러 참사. 그걸 또 내주셔서. 그게 89년인가 86년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4월 달입니다. 그때 발생을 했는데 89년인가 그러네요. 89년에 발생했지만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첫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로부터 2년 뒤에가 다큐멘터리 만들어지고 2023년 1월 31일 날 영국 정부가 30년이 지났어요. 34년. 영국 정부가 사과를 합니다. 정식으로. 이 사고에 있어서 영국 정부는 대중운집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고 경찰관 스스로 임의의 출입문을 열었고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런 대응 매뉴얼을 전혀 가꾸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과라고 두 번째는 명예를 실추시킨 걸 사과하겠습니다. 그게 훌리건의 난동이었다는 둥, 술을 먹었다는 둥, 마약을 했다는 둥, 소매치기가 많았다는 둥. 그래서 망인들의 명예를 너무 실추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두 가지 사과하겠습니다. 참 그거 34년 만에 그렇게 클로징을 하는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는 압착이죠. 이게 질식사가 됐지만 왜 이렇게까지 됐지를 끝까지 34년 동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육하 원칙이 완성이 안 되면 그 사람이 고관대작이든 미천한 신부이든 우리 사회는 이 죽음을 그 나머지 하나 밝힐 때까지 클로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 같은 거예요. 멋있네요. 그 선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또 세월호도 가족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달라고 삼보일비하고 단식하고 삭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국가는 당연히 그 과정을 밝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아니고 원래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벌써 11년이 또 네,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11년입니다. 아유, 저도 사실은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저도 네. 남자수도의 전체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후 때문에 그 광화문에서 매주 미사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인데 그 이미 영혼이 된 이 영혼 누가 위로해 주냐라고 해서 그 위로의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미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저희는 그래요. 이미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불상사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발생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돌아가신 분이 불상사가 아니고 그분은 이미 가셨고 그렇죠. 그분과 내가 뭘 하기로 했잖아요.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든지 그 나는 살아있는 나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미 있는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산 사람들의 몫이에요. 맞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해람 중사 얘기도 제가 하는데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기관 과정 중에 이제 자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항소심에서 실형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 이제 분노하셨지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 때문에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 이 사람 때문에 나 살았어. 이 사람 때문에 나 살아났어. 기억해야 돼. 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족들의 마음입니다. 유족들은요. 살려내라가 아닙니다. 이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주십시오. 그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맞네요. 보시는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만 또 쭉 나누다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노래를 추천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천상병 씨 귀천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지금 소풍을 일로 온 것인지 떠나면 소풍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 말대로 무에서 생성된 것이 없듯이 무로 가는 것은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서 아마 시인께서는 이 세상이 소풍 같았었나 봐요. 행복했던 다시 날 돌아가야 같아요. 될 곳. 저는 다음 떠날 때가 소풍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맞죠. 저희 신앙인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동원의 목소리로 귀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덮으러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놀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네, 이동원이 부른 귀천 듣고 오셨습니다. CPBC 신신우신 수요일엔 수페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을 쓰신 법의학자 이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네, 네.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의 죽음을 맞이하는 숫자가 감히 뭐 순서를 말씀이 좀 그렇지만은 네, 뭐 통계청 자료니까요. 근데 네네. 저희가 보통 23만 명, 많게는 30만 명 정도 1년에 사망을 하네요. 예. 와.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암입니다. 암이 그렇죠. 많고 아무래도. 예. 대개 이제 그렇게 순서를 질환으로 따져보면 두 번째가 뇌혈관계 질환, 세 번째가 심혈관계 질환 그러는데 실 통계상으로 보면 2위가 질환이 아니고요. 사인 불명입니다. 사인을 모르겠음에도 사망 등록이 돼요, 우리나라는. 아,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사인을 모르면 검시의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외국은. 예. 우리는 그래도 그냥 사망 등록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등록 과정은 동사무소에서 어디 사는 누가 언제 사망했는가만 확인해요. 사인이 어떻게 되든 이유는 행정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한 2만 8천 명 정도가 사인 모르는데 사망 등록이 되고 장례가 치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책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정의롭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은 2만 8천 명 속에서 우리 사회에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만 8천 명에 대한 검시를 제대로 해서 사인의 육하 원칙을 완성하다 보면 범죄 혐의점만 보지 말고 거기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살도 역시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랄지 시스템의 문제랄지 이런 걸 찾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들로부터 이 사람들에서 죽음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배워야 된다. 배운다. 죽은 자로부터 산자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군요. 하긴 이제 그게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히면 그렇죠.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사망의 이런 과정도 나오게 되고.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사인 불명. 주민등록 말소의 과정만 있는 거죠. 아이고, 행정적 절차만 네네. 있군요. 참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많이 아픈데 자, 그렇지만 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또 발전되기를 좀 희망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보면 한번 벌어진 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사람, 그걸 처음 느낀 사람들은 과감히 대중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여기 문제 있다라고. 그렇죠. 휘슬러 호루라기 불고 손을 들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본 사람이라는 거죠. 저한테도 되게 강한 울림으로 지금 아무래도 수도자의 삶이라는 게 앞서서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또 위치도 있으니까요. 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봤으면 먼저 손을 들고 외쳐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죽음과 삶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가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죽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나눔으로써 즐거움을 갖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죽음을 용기 있게 맞닥뜨리면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함께 수사님들이 살아가시는데 어른 수사님이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른 수사님의 그 죽음의 태어남을 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난 지금 죽으라면 너무 무서운데 보니까 그분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쓰시고 그래서 그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나이가 되고 저런 덕이 쌓여지면 그런 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안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리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충분히 즐기고 다가오는 죽음을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은 준비하고 있어요. 있어요. 맞닥뜨릴 준비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너무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작가님이자 교수님이자 법의학자님인 우리 이호님을 모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함께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주도 어르신과 소주잔을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일까라고 했는데 오늘 그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또 우리 작가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책을 또 함께 책 안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곡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치환 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거든요. 저는 그래요.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다 합쳐도 유전자 분석은 딱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나 하나라는 존재. 아까 행성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은 행성의 무게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껏 자기 충족을 하시고 만족하시고 한껏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마지막으로 진짜하셨군요. 좋습니다. 저 한낱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교수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 나누고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도 아무래도 짧은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어떤 소감을 말씀드릴까요? 이 방송에 대한 소감입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방송을 솔직히 제가 이제 낮에 이렇게 방송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도 내가 너무 죄송스럽다. 그러면서 열차 안에서 봤더니 클라우디아 수녀님, 이수님 존경하는 분의 이제 방송을 보면서 참 전파라는 것이 진동으로 가는 건데 이런 따뜻한 진동들이 서로 어울려서 증폭되는 공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감도 이렇게 멋있게 하시면 어떡해요. 자, 그럼 우리 안녕으로 우리 이호 작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가서 재미를 전합시다. 내일 목요일은요,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라디오 해우서 열리는 날이죠.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끝곡으로 신청하신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오는 어떤 삶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